저는 북한 해군 잠수함 부대에서 7년을 바쳤습니다. 장군님을 단 한 번만 뵙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7년 동안 군대에서 장군님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제 아버지는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돌아가셨습니다. 당 간부 집안 딸로 태어나 충성을 다한 여군이었던 제가 장마철 밤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두만강에 몸을 던진 이유는 중국에서 받은 사진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사진에 뭐가 찍혀 있었길래 저희 목숨을 걸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제 고향은 양강도 국경마을입니다. 두만강 물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집은 괜찮게 사는 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당에서 일하셨거든요. 다른 집 아이들이 옥수수죽으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에도 우리 집 식탁에는 쌀밥이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쌀밥을 지으시면서도 늘 조심스러워하셨습니다. 이웃에 소문이 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학교에 다니던 시절 저는 교실 벽에 붙은 김부자 초상화를 매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죠. 장군님은 우리 인민을 사랑하신다. 언젠가 너희들도 장군님을 직접 뵐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뛰었습니다. 장군님을 실제로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꽃다발을 바칠 수 있다면, 그게 제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해군에 가고 싶습니다. 장군님께서 자주 가신다는 그 부대에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선이야, 군대가 어디 여자아이가 갈 때냐. 너는 한 달도 못 버틴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아버지를 졸랐고 결국 아버지는 여기저기 뇌물을 쓰시고 청탁을 하셔서 저를 해군 잠수함 부대에 여군으로 배치시켜 주셨습니다. 입대하던 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당 간부집 딸이 해군에 간다고 하니까 모두들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제복을 입고 가족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충성!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고 아버지는 묵묵히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여동생은 언니, 장군님 보면 우리한테도 꼭 말해줘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로 믿었습니다. 제가 영광스러운 길을 가고 있다고,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트럭에 올라타 고향 마을을 떠나면서 저는 고향의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강물을 다시 보게 될 때는 제가 목숨을 걸고 그 물속으로 뛰어들게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부대로 가는 길, 저는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곧 장군님을 뵙게 되겠지. 그분께 충성을 다하고 우리 가족의 영광을 더 높이겠어. 제복 주머니에는 어머니가 몰래 넣어주신 삶은 계란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길에서 배고프면 먹어라라고 하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렇게 저는 7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게 될 잠수함 부대로 향했습니다. 그때 20살이었던 제가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게 될지 그 누구도 저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부대에 도착한 첫날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이곳에서 장군님을 뵙게 되는구나.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대는 마치 섬처럼 고립된 곳이었습니다. 육지와 떨어진 곳에서 우리는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했습니다. 훈련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여군이라고 해서 봐주는 건 없었습니다. 남자 군인들과 똑같이 무거운 장비를 날랐고 똑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 훈련을 받았습니다. 겨울에는 손발이 얼어 터지는데도 밖에서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양강도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말입니다. 그런데 여군 막사에는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장군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선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장군님께서 언제쯤 오시나요? 그러면 다들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너 그거 믿고 왔어? 여기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곳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년째 되던 해 고향에서 전보가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휴가를 신청했지만 부대에서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훈련 기간이다. 내 아버지만 죽는 게 아니다. 지휘관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막사에 혼자 앉아서 울었습니다.
제가 입대할 수 있도록 온갖 애를 쓰셨던 아버지. 마지막 인사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고향 소식이 끊겼습니다. 가끔 어머니께서 보내시는 편지에는 집안이 어렵다는 말만 적혀 있었습니다. 당 간부였던 아버지가 안 계시니 우리 집은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집이 되어버린 겁니다. 배급도 줄고 사람들 대우도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5년째, 6년째, 7년째가 되어도 장군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기상, 훈련, 작업, 사상교육, 취침. 그 안에서 저는 점점 무뎌져 갔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내 청춘은 다 어디로 간 거지? 27이 되던 해?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는 주름이 생겨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제대로 된 화장품 한번 써보지 못하고 햇볕과 추위에 시달린 얼굴이었습니다. 마침내 제대 날이 왔습니다. 7년 복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 저는 부대 정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여기서 대체 뭘 한 거지? 장군님을 한번 뵙겠다고 들어온 이곳에서 저는 단 한 번도 그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제 청춘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망가진 건강과 허탈한 뿐이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7년 만에 돌아온 고향은 낯설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집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늙으셨고 여동생은 어느새 20이 넘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당에서 일하실 때는 그래도 쌀이 있었는데 이제는 옥수수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동네 분위기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마당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아들이 중국으로 넘어갔대. 누구네 집은 일가족이 통째로 사라졌어. 탈북이라는 말은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하고 다들 넘어갔다, 사라졌다는 식으로 돌려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이 국경 지역이다 보니 그런 소문이 특히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생이 제 방으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언니, 이거 봐.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 남조선 드라마야. 언니도 한번 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쳤어. 걸리면 어떡하려고? 하지만 동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요새 안 보는 사람이 없어. 조심하면 돼. 그날 밤, 저는 생전 처음으로 남조선 드라마를 봤습니다. 제목은 상속자들이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말을 쓰는데 사는 세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자들은 머리를 염색하고 예쁜 옷을 입고 자유롭게 웃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바닷가요. 저는 해군에서 7년을 보냈지만 바닷가에서 산책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그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다들 건강해 보였습니다. 볼에살이 있고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배고픔에 찌든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드라마 속 식당에는 음식이 넘쳐났습니다. 우리로 치면 명절에나 볼 수 있는 고기 반찬이 그곳에서는 그냥 평범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밤새도록 그 드라마를 보고 나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조선 사람인데 왜 저렇게 다르게 사는 걸까?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답답했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것들. 남조선은 미국 놈들 식민지, 남조선 인민들은 굶주리고 있다는 말들이 다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어머니께 말할 수도 없었고 친구들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래도 나는 여기서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저기를 가겠어.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장마당에 나가 옥수수를 팔고 집에 돌아와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본 그 세상이, 자유롭게 웃던 그 사람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저기는 정말 저렇게 사는 걸까? 아니면 드라마니까 꿈인 걸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균열이 점점 커져서 결국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어느 날부터 어머니와 동생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둘이서만 방문을 닫고 속닥거리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가면 대화를 뚝 끊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얘기하는데? 물어보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동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쪽지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선이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겁쟁이지. 우리 먼저 간다. 너는 나중에 천천히 와. 꼭 연락할게.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탈북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둘이서만 떠나버린 겁니다.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배신감, 허탈함, 두려움. 나는 왜 데려가지 않은 거야? 나는 필요 없는 거야?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해군 출신인 제가 탈북하다 잡히면 처벌이 더 심할 수 있다는 걸 어머니는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길을 닫고 저를 안전하게 부르려고 하셨던 거였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보위부에서 사람이 올까봐 두려웠습니다. 내 어머니 어디 갔냐는 질문을 받을까봐 장마당에 나가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그저 집에 숨어서 그래도 여기가 내 땅이야. 나는 여기서 살아야 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밀수일로 중국에 나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장사꾼들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에서 동생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수년 만에 듣는 동생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우리 한국에 있어. 엄마도 건강하셔. 동생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나타난 그 사진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바닷가였습니다. 파란 하늘, 넓은 바다, 하얀 모래사장. 그곳에 어머니와 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선글라스를 끼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머리는 노란색으로 염색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이었다면 단속감에 끌려갔을 그 머리카락. 그런데 그곳에서 동생은 자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은 그대로였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밝은 미소였습니다. 고생만 하시던 어머니가 바닷가에서 저렇게 웃고 계신 겁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저기 가지 못하면 나는 평생 이 땅에서 늙어 죽겠구나. 드라마로 본 그 세상이 진짜였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저기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만 여기 남아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중국에서 북한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간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기로 간다. 그날 밤부터 저는 탈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는. 탈북을 결심하고 나니 시간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김부자 지시로 국경 전역에 새로운 철조망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오늘 가보면 땅을 파고 있고 내일 가보면 벌써 굵은 기둥이 줄지어 박혀 있었습니다. 고압전기까지 흐른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이 길은 영영 막힌다. 그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함께 탈북을 계획하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던 분이었는데 그분도 가족을 먼저 보낸 처지였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삶은 계란 한 보따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거 먹고 가야 해. 계란요? 응. 우리 북에서는 말이야. 불법적인 일할 때 계란 먹고 나가면 안 잡힌대. 징크스야. 여러분도 옛날 어르신들한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미신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저도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계란을 하나 집어 먹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날짜를 잡았습니다. 장마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경비병들도 초소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밤 11시 우비를 뒤집어 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 산소에 들러 저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딸 선이 갑니다. 용서하세요. 못난 딸이 고향도 지키지 못하고 떠납니다. 두만강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물이 훨씬 불어 있었습니다. 빗소리에 심장 뛰는 소리가 묻혔습니다. 함께 가기로 한 그분과 강가에서 만났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가자. 그분이 먼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7년 동안 해군에 있으면서 물은 많이 봤지만 이렇게 무서운 물은 처음이었습니다. 총소리가 들릴까봐, 불빛이 비칠까봐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해군 출신답게 수영은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강물은 평소 헤엄치던 것과 달랐습니다. 물살이 세게 밀어붙였습니다. 정면으로 가르면 안 되었습니다. 밀수꾼들이 하던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물살을 타면서 비스듬히 내려가다가 건너는 겁니다. 중간쯤 왔을 때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순간 물속으로 가라앉을 뻔했습니다. 안 돼.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이를 악물고 다리를 놀렸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동생 얼굴이, 바닷가에서 웃던 그 사진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저기 가야 해. 꼭 살아서 가야 해. 얼마나 지났을까요?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기어서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온몸이 젖어서 덜덜 떨렸지만 살았습니다. 뒤돌아보니 북한 쪽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곳은 이제 제가 돌아갈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분과 저는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동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중국 왔어. 곧 답장이 왔습니다. 언니, 브로커 번호 줄게. 조심해. 이제 진짜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지만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바로 북송입니다. 북한으로 끌려가면 해군 출신 탈북자라는 이유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 뻔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산속에 숨어 지내고 밤에만 몰래 움직였습니다. 동생이 연결해준 브로커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조선족 분이었습니다. 한국 가려면 돈이 필요해요. 돈이 없는데요. 일단 오세요. 나중에 한국 가서 갚으면 돼요. 그분은 생면부지인 저를 믿어줬습니다. 같은 핏줄이라고,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라고 도와주셨습니다. 브로커 집에 머물면서 계획을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베트남을 거쳐 라오스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까지 가면 안전합니다.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며칠 후 차에 태워졌습니다. 트럭 짐칸 구석에 숨어서 국경을 넘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몸을 웅크린 채로 몇 시간을 갔습니다. 검문이라도 당하면 끝이라는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베트남을 거쳐 라오스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탈북민들도 만났습니다. 다들 저처럼 북에서 가족을 두고 온 사람들, 먼저 간 가족을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어린 자식 둘을 데리고 왔더군요. 아이들만이라도 저기서 살게 하고 싶어서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목적지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라오스 경찰에 발각되어 구금되는 일도 있었고 브로커가 바뀌면서 연락이 끊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불안하고 긴 기다림이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대사관 근처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근처 집에서 약 40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40일이 정말 길었습니다. 매일 창문 너머로 대사관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저기만 들어가면 안전한데 같이 대기하던 탈북민들과 서로 위로하며 지냈습니다. 밥을 해먹고 빨래를 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가끔 누군가 나 못 가는 거 아닐까 하며 불안해하면 다 같이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다 갈 수 있어. 어느 날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대사관으로 가세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정말 한국에 갈 수 있는 걸까? 이게 꿈은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짐을 챙겨서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대사관 직원분들이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행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구름 위를 날아가는 게 신기했습니다. 해군에서 7년을 있으면서도 비행기는 처음 타봤습니다. 이제 정말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겠구나. 동생을 만날 수 있겠구나. 비행기 안에서 저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향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산소가 떠올랐습니다. 다시는 가지 못할 그곳들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눈이 부셨습니다.
밝은 조명, 깨끗한 바닥, 정장을 입은 사람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공항에서 우리는 바로 차에 태워졌습니다. 국정원 합동신문센터라는 곳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신문센터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북에서 신문이라고 하면 심한 조사를 뜻하니까요. 여기서도 매를 맞는 건 아닐까? 밤새도록 앉혀놓고 조사하는 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북에서 뭐 했어요? 가족은요? 어떻게 탈북했어요? 같은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물어봤습니다.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하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 드실래요? 화장실 다녀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조사를 하다가도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내일 쉬었다 해요 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식사였습니다. 조사 중간에 식당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식판을 들고 줄을 서니 밥과 국과 반찬을 담아줬습니다. 공짜였습니다. 돈을 내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나중에 다 돈으로 청구하는 거 아닐까? 공짜일 리가 없는데. 밥을 먹으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북에서는 공짜라는 게 없었거든요. 뭔가를 주면 반드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며칠,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계속 나왔고 잠잘 방도 주어졌습니다. 조사관들은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어느 날 조사관 한 분이 말했습니다. 선희 씨, 여기서는 누가 시켜서 하는 말 하지 마세요. 선희 씨 생각을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목이 메었습니다. 북에서는 내 생각을 말하면 안 됐습니다. 늘 당이 시키는 대로, 위에서 원하는 대로 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 생각을 말하라고 합니다. 조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는구나. 물론 조사는 철저했습니다. 확인할 건 다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없었습니다. 모욕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조사가 끝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원으로 가실 겁니다. 거기서 한국 생활 적응 교육을 받으세요. 하나원. 또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덜 불안했습니다. 적어도 여기 사람들은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짐을 싸면서 식당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그 공짜 밥이 주어지던 곳.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적어도 사람이 굶지 않게 해주는구나.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려고 노력하는구나. 하나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봤습니다. 깨끗한 도로, 많은 차들, 높은 건물들. 여기가 제가 이제 살아갈 곳이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조금씩 기대도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은행 사용법, 카드 쓰는 법, 직업 교육,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법까지.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카카오톡이라는 걸 처음 써봤는데 자동 완성 기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담당 형사님께 알겠습니다를 보내려다가 알겠어를 보내버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사과 문자를 10개나 보냈습니다. 형사님은 웃으시며 괜찮아요라고 하셨지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나원에서 재미있는 교육도 받았습니다. CCTV에 대한 교육이었는데요. 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CCTV는 감시용이죠. 하지만 한국의 CCTV는 다릅니다. 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같은 카메라인데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또 놀라운 건 게 얘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강아지한테 보험을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옷도 입히고 유모차도 태우고 간식도 사준다고요. 교육 끝나고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여기는 진짜 걔가 제일 편한 나라야. 어머니랑 둘이서 한참 웃었습니다. 하나원 수료 후 사회로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노란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셋이서 안고 울었습니다.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말투가 달랐습니다. 음식 맛도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전기밥솥이 밥을 알아서 짓고, 세탁기가 빨래를 알아서 돌리고, 수도에서는 언제든 물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 해군 잠수함 부대 출신 여군이라고 들었는데, 인터뷰 가능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경력이 희귀하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북한 해군 여군 출신 탈북민이 많지 않았던 겁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잠수함 부대의 생활, 7년 동안 본 것들, 탈북 과정까지. 그리고 인터뷰가 끝나고 강의료를 받았습니다. 제 경험이 돈이 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등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겪은 일들이 그냥 고생담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구나. 그 깨달음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학업도 마무리하고 남북하나재단 서모임 활동도 하고 다른 탈북민들도 만나며 지냈습니다. 한국에는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날이 있다니 작은 감동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부대의 진실, 탈북의 실체, 한국 정착 과정, 그리고 희망까지 더 많은 분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릴 겁니다. 가끔 아침에 눈을 뜰 때 여기가 정말 한국이 맞나, 혹시 꿈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래,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여기가 내 새 출발이다. 7년 동안 갇혀있던 제가 지금은 제 이야기를 제가 선택한 말로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목숨 걸고 강을 건넌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얻을 가치가 있습니다. 아버지, 북녘 땅에 계신 아버지, 딸이 여기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아버지 산소에 꽃 한 송이 놓으러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딸 선이 이곳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